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미중 관계를 오래 지켜봐온 분들이라면 매우 상징적인 순간으로 받아들였을 한 가지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악수입니다. 악수.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악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남성욱 분석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진이 담고 있는 것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9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와 시진핑이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는 악수를 하면서 손을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묘하지만 의도적인 자세.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위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세는 두 나라의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미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고 중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쪽이라는 구도? 하지만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의 장면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히 악수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전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 자원이 중동에 묶여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를 향한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국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도 중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9년 전 트럼프는 조건을 제시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협력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악수 장면 하나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갑자기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가 조금씩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기술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희토류, 공급망, 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 할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 점점 커졌습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 할수록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성욱 분석가가 이 상황을 표현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미중 관계가 더 이상 한쪽이 압도하는 구도가 아니라 두 개의 진정한 권력 중심이 맞붙는 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 대국이던 시절, 미국의 선택은 곧 세계의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왔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구축하면 상대방은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중국이 그 방정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됐습니다. 중국의 선택이 미국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국 없이는 많은 것이 불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수 장면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세계가 서로를 인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은 항상 변합니다. 영원히 지배하는 나라도 없고 영원히 종속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9년 전과 지금의 악수 장면이 다르다는 것은 그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세계가 어떤 새로운 질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프로그램 전체의 핵심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악수 장면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9년 전과 달라진 두 나라의 상대적 위치,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아니라 협력을 구하는 쪽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문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베이징에 데려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 중 하나는 동행한 인물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젠슨 황 일론 머스크, 그리고 미국 최대 기술 기업들의 핵심 경영진들. 저는 이 명단을 처음 봤을 때 이것이 단순한 경제 외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외교관들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대표하는 민간 기업의 수장들이 대통령과 함께 베이징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 하지만 이 장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행한 기업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중국 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그리고 중국은 테슬라의 핵심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판매 시장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허가, 로보택시 서비스 승인. 이것들은 중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얻어내려면 베이징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어떨까요? 중국은 AI 반도체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첨단 칩을 팔기 어려워졌지만 그 시장을 완전히 잃는 것은 엔비디아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이징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이기도 합니다. 남성욱 분석가가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CEO들을 데려감으로써 미국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분석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번 방문은 외교적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업인들이 트럼프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계약을 따오는 모습. 그것은 트럼프가 경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계약 발표도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합의도 없었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경제적 승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방문에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했고 중국은 그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는 BYD가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AI에서는 독자적인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소비재 시장에서는 국내 브랜드들이 외국 브랜드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필요한 것보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방문에서 중국이 큰 선물을 내놓지 않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덜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요청에 쉽게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협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협상에서 더 절박한 쪽이 더 많이 양보합니다. 그리고 덜 필요로 하는 쪽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9년 전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절박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받아도 합작 투자를 강요받아도 중국 시장을 얻기 위해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관계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원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들 없이도 잘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재계의 거물들을 데려간 것은 힘의 과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시가 기대했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미중 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방문은 힘을 보여주러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필요를 드러낸 방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적 힘은 단순히 GDP나 군사력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의 비율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결정합니다. 트럼프가 데려간 CEO들의 면면이 화려할수록 그 화려함이 오히려 미국의 필요를 드러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트럼프가 미국 재계의 거물들을 데려갔지만 중국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중 관계에서 누가 더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지의 역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역전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역사적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투키디데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입니다. 스파르타는 당시 그리스 세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최강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테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스파르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의 진짜 원인은 특정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의 성장이 스파르타에게 심어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욱 분석가는 지금의 미중 관계가 정확히 그 구도와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스파르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아테네입니다. 이 비유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말하는 것은 전쟁이 어느 한쪽의 공격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이 전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위 나라가 이 위 나라의 성장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언젠가 내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는 불안. 그 두려움이 선제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그것이 충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이틀로 보면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AI 기술 봉쇄, 관세 전쟁, 공급망 재편.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성장을 막으려는, 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남성욱 분석가가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10년 전처럼 쉽게 옥죄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기존 패권국이 두려움을 느끼고 행동에 나설 때 그 시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방이 아직 충분히 약할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시작하면 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량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과의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1대1로를 통해 전 세계 수십 개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이 견제를 시작했을 때 중국은 이미 그 견제를 버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봉쇄는 중국의 자체 개발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관세 압박은 중국이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재편 시도는 중국이
자국 공급망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막으려 할수록 중국은 막히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이해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왜 함정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함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위 나라가 두려움을 느끼고 행동에 나섭니다. 그 행동이 이 위나라를 자극합니다. 2위 나라가 더 강해집니다. 1위 나라의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 강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충돌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턴이 16번 반복됐을 때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번만이 전쟁 없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 패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한 4번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양측이 상대방의 성장을 인정하고 새로운 공존의 방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린 질문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빠져들게 되는 함정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금 미중 경쟁이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니라 패권 교체기의 구조적 충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만 그리고 이란.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외교적 현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는 폭발물입니다. 먼저 대만 이야기입니다. 베이징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게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원한 것은 더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선언.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미국이 대만 독립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것에 미국이 동의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중국이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강국이 공식적으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순간 대만의 국제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통일 목표를 향한 길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요구에 대해 거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의의 침묵인가? 거부의 침묵인가?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인가? 남성욱 분석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백악관이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만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동의하면 동맹국들이 흔들립니다.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이 나라들이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중국의 영향권에 넘겨주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셈이 됩니다. 거부하면 중국을 자극합니다. 협상의 분위기가 깨집니다. 그리고 베이징 방문의 목적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란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란을 억제하는데 협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요청에 쉽게 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란이 고립될수록 중국이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더 크게 갖게 됩니다. 이란산 석유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위안화 결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면 할수록 이란은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중국 의존이 깊어질수록 중국의 중동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 구도에서 중국이 이란을 도와 미국을 돕는 것은 자신의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칙적인 말만 했습니다. 평화를 지지한다. 대화를 촉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나란히 놓고 보면서 이번 회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성욱 분석가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장 폭발하지 않도록 막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폭탄이 당장 터지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이번 회담이 달성하려 했던 가장 현실적인 목표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외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해결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폭발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만과 이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공인지 아니면 더 큰 폭발을 향해 가는 시간 벌기인지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큰 이야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악수 장면이 담고 있는 세계의 변화, 미국 재계 거물들의 베이징 방문이 드러낸 새로운 현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역사적 패턴, 그리고 대만과 이란이라는 두 개의 폭탄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큰 결론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지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휘라는 표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을 가리켜 세계 두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휘와 이름뿐인 지휘는 다릅니다. 이름뿐인 지휘란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다른 쪽이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구도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첫 번째 나라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기 어렵고 첫 번째 나라가 원하는 대로 국제 질서가 움직이는 상태. 하지만 진짜 지위는 다릅니다.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맞서는 구도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없고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남성욱 분석가의 말처럼 중국은 이제 저항하고 버티고 대등하게 협상하기에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휘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협력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조율되어야 합니다.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중국은 통일을 원합니다.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무력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긴장이 지속됩니다. AI와 반도체 경쟁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중국은 그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계속됩니다. 히토리와 공급망이 있습니다. 중국이 통제하고 미국이 대안을 찾으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쪽도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세계.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그것을 알고 있는 세계. 남성욱 분석가가 한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두 나라는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가장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모를 때는 조심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약점을 완전히 파악했을 때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디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오히려 더 계산적이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 수출 의존도, 기술 격차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 군사력 분산, 국내 정치적 압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호인식이 협력의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정밀하고 더 치명적인 압박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안전을 만들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더 정교한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휘시대가 냉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냉전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했습니다. 두 블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라는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위는 다릅니다. 두 나라가 경쟁하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거나 그에 준하는 관계입니다. 기술과 공급망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도 선택해야 합니다. 유럽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압박이 커질수록 세계는 더 복잡하고 더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악수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큰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진짜 지시대에서 세계는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두 강대국이 경쟁하면서도 파국을 피하는 것.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파국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